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와 일본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4%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지수도 0.44% 상승해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8,226.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64%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가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알코아는 2분기 순이익이 1억 3,500만 달러, 주당 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산유량 증가와 미국의 원유 수출이 가동 건수 증가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 하락한 44달러 7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세계 중앙은행들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1.4% 올랐고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가크 지수 역시 각각 2.12%, 1.76% 급등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다우와 나스닥 지수 역시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는데요. 지난 8일에 발표된 고용지표 호조운 소식이 전해진 데다가 일본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오른 것 역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이제 1990선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상승 마감 속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떨지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 7월 12일 화요일이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미국이 오늘 알코아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해볼 거고요. 또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환율 전쟁 재현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수혜주는 중국의 위안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련된 이슈도 분석해보겠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15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등 증시 호조세를 이어갔는데요. 향후 증시를 이끌 만한 큰 호재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메리츠존금증권 김지훈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미국 장 마감 이후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코아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1분기보다는 적어도 좀 비슷한 수준 혹은 조금 더 낮은 수준, 작년 2분기보다는 한 5% 정도는 감소했을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 거의 시장 예상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전망치는 대거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지금 브렉시트 같은 상황이 생기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옅어지다 보니까 저금리 상황에서는 은행주들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미국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예대마진이라는 수익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은행과 비슷하겠지만 저금리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은행들의 수익성이 좀 나빠질 좀 우려감이 더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렉시트 쇼크에 글로벌 외환시장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 재현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진원지인 영국 중앙은행은 파운드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 완화를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나머지 회원국 간의 포괄적인 정책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EU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떠나 영국과 포괄적인 정책 공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에 남아있는 EU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탈퇴를 선언한 영국에게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영국을 위한 정책 공조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일단 스스로 탈퇴를 자초한 영국과 정책 공조가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남아있는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이 연쇄 탈퇴를 자극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국과 특히 영국을 위한 파운드화의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좀 않을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적극적인 협조는 나오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브렉시트 쇼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 위안화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중국이 브렉시트를 틈타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위안화 절하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에서 위안화 절하가 만약에 상대국의 의사를 무시한 채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결국 무역 상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중국도 이미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수준까지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오늘 엔화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엔화 초강세가 또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반년 만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국내 수출주와 관련해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아베노믹스가 한창이던 때에 비해서는 지금 엔고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수출주들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베노믹스가 한창의 시절에 비해서 기저효과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분명 기저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기저효과라는 부분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엔고와 그 엔고의 상대적으로 원화의 약세 이런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번 최근 들어서 아베노믹스가 좀 약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주들이 분명 수혜를 입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어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또 해외 증시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엔화의 초강세는 여기서 좀 주춤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아베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엔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의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앞으로도 다 동원할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브렉시트 이후로 좀 안전자산을 찾는 자금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엔화를 매수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두 가지 상반된 수요들이 충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하지만 보통은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면은
어떤 정부의 정책보다는 시장, 글로벌 경기 흐름이 조금 더 정부의 정책을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 동안은 좀 더 시장의 수요에 맞게 앵고 정책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브렉시트 여진에 또 사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8일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가 어제 코스피는 1% 이상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이나 카지노 관련 중국 소비 관련주들 최소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게 증발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사드 우려에도 외국인으로 또 현선물 시장에서 사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노골적인 중국의 경제 보복은 어려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드 배치에 있어서 중국의 심기는 분명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한국 측에 적극적인 무역 보복으로 나서기는 좀 힘들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사드 배치가 한국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심기를 또 건드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불평, 불만 혹은 뭐 소극적인 조치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적극적인 무역 보복 조치가 나오기는 좀 중국 입장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장중에 150만 원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또 사들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증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브렉시트 이후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계속 있어졌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외국인이 크게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 점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기관들의 움직임인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박스권 매매를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이후로 기관들이 1950선에서부터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의 2000선에 다가왔을 때 이때 매도 포지션을 취했어야 하는 것이 좀 박스권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브렉시트 이후에는 1950선 이후부터 계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2000선 가까이 도달을 했을 때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2000선에 도달을 했을 때 기관들이 매도가 약하다고 한다면 20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까지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을 때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아주 긍정적이다 정도는 아니겠지만 기존의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을 때보다는 이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부담은 좀 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번 시에 어떤 변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의 영향은 어떨까요? 네,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브렉시트 같은 예를 들면 투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옵션 만기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옵션 만기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정도의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매달 돌아오는 정기적인 이벤트 수준으로 그치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매달 돌아오는 정기적인 이벤트 수준으로 그 정도의 변동성 정도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증시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2000선 돌파도 해내면서도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어떤 단정적으로 2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긴 힘들고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2000선을 쉽게 돌파를 지금까지 대부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 어렵긴 하겠지만, 하지만 기존의 밴드 이 2000선 밴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소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김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들어보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대형 악재에도 내성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슈 알아보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국내 증시가 메리트가 있는 건지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한미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화장품, 또 카지노 등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입단 하락세가 지난 이틀간 이어졌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 소식이 강하게 반응이 부여가 되면서 코스피가 1% 이상 반등을 주기는 했었는데요. 중국발 변수에 불안한 상황에서 대안이 될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봐야겠죠. 오늘 이슈 리더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해외 주요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면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네,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성 재료는 뭘까요? 예,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죠. 예, 가장 싼 것이죠. 예, 일단 빠져야지만 거기에 재료도 붙고 세력도 붙고 해서 상승의 기틀이 마련되는 겁니다. 일단 싸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대한민국 코의 시장은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브렉시트 이후에 연이어 터진 사드, 브렉시트보다 오히려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이 사드의 여파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큰 악재성 재료가 두 개나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물론 지난 6월 24일 날 장중에 1900포인트가 코스피 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죠. 브렉시트가 발표되는.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고, 어제도 이제 1990선에 다다르는 대망의 2000포인트를 다시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갖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아해하시는데요.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냐? 그만큼 국내 주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늘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대한민국, 한국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컨트리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남북 분단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총칼을 맞대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의 가격보다 저는 적어도 2~3배 이상, 크게는 5배 이상도 가치를 평가절하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컨트리 리스크를 아주 외국인 투자가들을 포함한 일부 큰 손색들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과 같은 브렉시트와 사드의 굵직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시장이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소위 말해서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서 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있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평가하는데 두 가지 지표를 많이 씁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PER하고 PBR이죠. PER라고 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당의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퍼가 통상적으로 대부분이 10 이상입니다. 10배 이상. 크게는 20배, 30배까지도 갑니다. 한국거래소가 11일 날 집계한 그 자료를 보면요. 대한민국 시장의 현재의 퍼는 10.1배입니다. 10이죠, 10. 근데 우리나라가 2000년 IT 버블 붕괴로 인해서 그 2000년도 급락을 보였을 때가 퍼가 10.9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죠. 세계적인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12.7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낮아요. 근데 지금의 아무리 큰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다, 악화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퍼로 본다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면 미국은 얼마냐? 18입니다. 영국은 16, 일본은 12입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죠. 그러면 신흥국 한번 볼까요? 신흥국 인도가 18입니다. 인도네시아 16이에요. 16.4 정확하게. 태국이 15.2입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보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 활성화 대책 성장률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PBR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한 주당
전체 자산 대비 한 주당 그 평가를 자산으로 평가해 볼 때 어떻게 평가하냐? 1이라는 것이 자산 대비 주가가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대한민국은 1 이하입니다. 역시 한국거래소가 12개월 선행 PBR을 선정했는데 0.9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가치보다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지금 저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PBR이 1 미만이었을 때는요. 제가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3번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1997년도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었을 때. 참 IMF로부터 그냥 굴욕을 당할 때죠. 이때가 1 미만이었고요. 또 2000년도 IT 버블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2007년도 세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을 때. 이때가 PBR이 1 미만이었습니다. 지금이 1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PBR이 미국은 얼마냐? 2.7입니다. 영국은 1.6, 인도는 2.7, 인도네시아 2.6, 태국 1.8, 대만이 1.5입니다. 우리나라는 0.9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볼 때, 그렇죠? 이미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뭡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PBR이 1.2입니다. 애플은 얼마냐? 4.5입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다고 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하나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백색 가전에서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종합 IT 전자 회사입니다. 각 분야에서 톱을 날리고 있죠. 근데 역시 이거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죠. 또 자동차의 대명사 현대차 0.4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도요타 0.9입니다. 2배 이상 높죠. 또 철강, 세계적인 철강 포스코 0.4, 신일본제철 0.6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은 지금 세일 중이 아닌가. 단 컨트리 리스크라는 김정은이가 지금 맨날 미사일 쏘고 있죠. 이런 어떤 컨트리 리스크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코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죠? 브렉시트라든지 사드 같은 대형 악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일시적인 매도는 했지만 꾸준한 매수율을 보였던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지속이 될 것이고 또 매도 규모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드 배치 이슈가 당분간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을 짜본다면 어떤 업종 쪽으로 또 종목 쪽으로 매기를 집중하면 좋을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국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뉴스를 한번 쭉 점검하거든요. 방송 뉴스도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역시 오프라인 세대 같아요. 신문을 인터넷으로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 신문, 경제신문 2개, 그리고 중앙지 하나 이렇게 3개를 아침에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탑 기사가 뭔지 아세요?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보도가 일면 탑 기사입니다. 뭐냐? 전기차의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배터리죠. 이 배터리가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성능면이나 효율면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게임이 안 되죠. 중국 차에 탑재하고 있는 삼성 SDI 배터리를 지금 중단했다. 장착을. 중국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탑기사입니다. 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압박인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탑기사입니다. 여튼 이 브렉시트와 사드의 여파로 인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상장된 종목 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1,500여 개가 됩니다. 코스닥과 거래소를 다 합치면. 근데 그 많은 종목 중에서 굳이 말 나오고 있는 종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좀 깨끗한 종목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브렉시트와 사드, 특히 사드 여파로 인해서 회자되고 있는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중국계 자금 이탈 가능성과 그리고 반환 감정, 그리고 경제적 보복 조치에 따른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화장품, 그렇죠? 여행,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레저, 카지노, 이들 관련주들은 굳이 나서서 내가 바치겠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가들의 힘으로서는 좀 역부족인 거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 종목군들을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난 연초에도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사드 배치 문제가 대두됐었죠.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중국계 자금이 3개월 동안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순매도가 됐거든요. 연초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도 그냥 술에 물 탄 듯이 그냥 없었던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지 않겠냐. 다소간에 역시 증시의 변동성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오히려 브렉시트나 사드에 대비해서도 견조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본다면 소프트웨어라든지 IT,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해가면서 투자 전략을 짜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투자 조언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여전히 브렉시트 이후에 오히려 저는 매수 찬스다 하는 말씀 많이 드렸죠. 사드가 발생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물론 앞에 모두형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그 사드로 인한 중국 자금 이탈이라든지 경제 보복으로 인한 혜택을 받았던 중국 투자가 많은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옥석을 가린다면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해드렸죠. 7월달은 철저하게 종목별 차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업종으로 집중하자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초종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종가가 종합지수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88입니다. 저는 아마 이번 장에서 20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 에너지가 좋고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악재를 맞을수록 똘똘 뭉치는 힘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그런 모습이다. 미국은 이미 S&P 500은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그리고 다우와 나스닥 시장도 연중 최고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국내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반도체, 철강, 그리고 전자부품,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이들 종목을 한번 주력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자동차는 제가 뺐습니다. 왜 뺐냐? 역시 자동차도 중국 관련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관심주에서 자동차 관련주는 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광 이사님의 의견은요,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화상으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 리더 시간인데요. 먼저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상승하면서 1990선 돌파를 이제 눈앞에 뒀는데요. 그 중심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832억 원, 외국인이 2,683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3,90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36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억 원, 267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쇼핑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어제 3% 상승을 보였었죠. SK하이닉스 역시 3% 이상 올랐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포트에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도 담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 50주 신고가는 물론이고 150만 원 선도 터치가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또 역시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순으로 포트에 담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은 휴젤, 카카오, 원익 IPS, 로엔, 셀트리온 순으로 포트에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기관은 카카오, CJ ENM, 다원시스,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순으로 담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의 박성환 차장님을 연결할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급 특징주를 볼 텐데요. 먼저 거래소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거래소 수급 특징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기관 외국인 2영업일 연속 쌍끌이 순매수와 특히 기관의 3영업일 연속 순매수가 눈에 띕니다. 경쟁사 마이크론의 3분기 확정 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을 일부 희석시키긴 했지만 SK 하이닉스 실적은 2분기 바닥 확인 이후에 3분기부터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7,870억 원과 4,320억 원으로 종전 추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램 공급 과잉이 완화되는 중이고요. 재고 수준은 3주 이하로 1분기 대비 개선되는 중입니다. PC 디램 현물 가격 상승은 6월부터 시작됐고요. 이에 따른 PC 디램 고정 가격 인상 효과인 3분기부터는 7월부터 전체적으로 인상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디램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또한 예상되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이유는 모바일 디램의 성수기 진입 때문입니다. 디램과 낸드 복합 제품에 해당되는 EMCP 시장에서 동사 점유율이 마이크론보다 훨씬 높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모바일 고객사 신제품 출시가 8월로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7월부터 모바일 디램 출하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관심사인 3분기 평균 디램 가격 하락폭은 마이너스 4%로 예상됩니다. 종전의 하락폭에 대한 추정치 마이너스 6% 대비해서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완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PC 디램 고정 가격 인상 효과도 여전히 있고요. 모바일 디램과 서버 디램 가격 하락폭을 각각 8에서 5% 정도로 빠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PC 디램 가격 효과 때문에 평균 디램의 가격 하락 속도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분기의 바닥을 확인하고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다. SK 하이닉스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은 CJENM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조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상황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수를 나타냈고 기관이 특히 5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64억 원으로 소폭 조정된 시장 기대치 169억 원 정도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방송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7.1%로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을 봅니다. 광고 매출은 전년비 12.1% 증가하면서 성장에 대한 지속에 대한 시장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 부분은 시간 이탈자와 탐정 홍길동 흥행 부진으로 29억 원 적자를 일부 예상하고 있지만 아가씨의 해외 판권 수출 금액 및 인식 시점 차이에 따라서 그 폭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업 가치 재평가가 또한 필요하다 보고 있는데 5월 1일 드라마 사업 부분 물적 분할 및 신설 법인 스튜디오 드래곤 설립으로 드라마 제작 역량은 분명히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드라마 사업의 사업 구조 전체적으로 구조상으로 보면 외주 제작 판권 보유 및 라인업 경쟁력 향상은 이미 이제 방송 부분 실적 개선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수익 구조와 별개로 드라마 제작사 가치의 추가 반영 여부까지 고민할 시점이기 때문에 자체 제작 드라마는 TVN을 넘어서 이미 지상파와 한중 공동 합작 등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상장 예정인 넷마블 게임즈 지분 가치 1조 원도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방송 부분 성장으로 인해서 비용 이슈가 상쇄되고 글로벌 사업 확대에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 사업 가치 재평가도 추가로 고려되는 상황이고요. 넷마블 지분 가치 여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CJENM의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 좀 옆으로 기다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6만 3, 4천 원대 저점을 확인하고 쌍바닥을 주봉상 확인하면서 돌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7만 원 선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 매물벽이 상당히 좀 있고요. 상단으로 보면 8만 원 선에 박스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이 일단 광고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3분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보여진다면 8만 원대 박스권이 상단 돌파되면서 적어도 위쪽으로 좀 더 열려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7만 5천 원, 2차는 8만 원 이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CJENM 분석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의 박성환 차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과 도서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지방에도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에 그친 뒤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오후에 다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며 50에서 100mm,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 중부지방은 오늘 밤 자정 무렵까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서울의 기온이 33.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9도, 광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부터 소강 상태에 들다가 충청도는 낮부터, 중북부는 늦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속초와 울진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점차 확대되겠고 한낮에 광주 27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 제주도 앞바다에서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정확한 분석 증권, 신속한 정보 금융, 미래를 내다보는 눈 부동산,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나침반 국내 경제, 세계를 연결하는 힘 글로벌 경제, 국내 최고 종합 경제지 서울경제. From the first to the best. 아시아투데이와 함께하는 오늘도 아투톡톡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젊은 파워 모바일 퍼스트 아시아투데이. 새로워진 KEB 하나은행에선 자산관리도 외환 업무도 더 크고 편리해진 KEB 하나은행으로 손님의 기쁨도 2배로 손님의 행복도 2배로 이런 게 바로 하나 효과 KEB 하나은행. 형님 어디세요? 여기 대전이야. 대전이요? 모바일 대전. 롯데하이마트 모바일 대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왜 왔어? 어떻게 알아요? 하이마트로 가요.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최은정입니다. 글로벌 악재에 따라 개인이 점차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전략을 몰라 고민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단단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하신 후에는 복잡한 증시로 높아졌던 불쾌지수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증시예보였습니다.